안녕하세요. 이제 수익 금액 조정하겠습니다. 수익 금액이 이제 법인과 이제 큰 차이는 없는데 수익 금액 조정 그래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수익 금액 조정은 계정 과목별로 조정합니다. 계정 과목별로 수익 금액이 큰 순서대로 적용합니다. 조정 후가 수익 금액이 큰 순서대로 조정하라고 그랬으니까 과목별로 수익 금액이 큰 순서대로 조정합니다. 그리고 여기 부산물 매출하고 작업폐물 매출이 있으면 그것도 잡익을 해서 그거를 잡익에 계상된 그 부산물 매출과 작업폐물 매출도 계상해서 넣어주시라는 거. 그 다음에 작업 진행률에 의한 수익금액, 그 다음에 장기할 판매에 대한 수익금액, 이것들은 중소기업 특례가 없으니까 주의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반드시 결산에 반영한 금액을 조정하게 된다는 거. 그러나 법인 때는 중소기업 특례에 의해서 결산에 반영 안 했어도 신고 조정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게 있었죠. 그러나 개인은 없다는 게 이제 특징이니까 보시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수익 금액 조정 봅니다. 기타 수익 금액 조정은 누락된 거나 증액된 그 수익 금액과 원가를 조정합니다. 그것도 이제 계정 과목별로 이제 적고 수익 금액과 원가를 이제 조정하게 되는데, 혹시 이제 누락된 금액이 있다, 3천만 원 누락했다, 그러면 이 누락된 금액은 수익 금액 조정에도 수익 금액에도 합산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 금액을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도 반영을 해서 매출 누락분을 조정할 수 있게 이제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돼요. 그리고 혹여 대형 원가가 같이 누락됐다 그러면 그 원가도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반영을 시켜줘야 돼요. 수익금액 이 금액은 수익금액 조정계산서 가산란에 한번 반영되고, 그 다음에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한번 반영되고, 그 다음에 이제 원가는 수익금액과 관계없으니까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만 반영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기타 수익금액란에서 금액 조정된 거는 반드시 부가세 수정신고나 경정청구까지도 고려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잘 해놓고 부가세 고려를 안 해버리면 나중에 이제 덤핑이 쓰죠. 그러니까 반드시 수정신고, 경정청구까지도 고려를 해야 수익금액 조정이 완벽하게 끝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수익금액 조정이 끝나면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로 갑니다.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에서는 과목별로 조정을 했는데, 조정 후에서는 업태 종목별로 조정을 합니다. 업태 종목별로, 제조면 제조, 도소매면 도소매, 이렇게 업태 종목별로 조정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수익금액 조정에서 부산물 매출과 작업 폐물 매출이 있다 그러면 그 부산물 매출과 작업 폐물 매출은 별도의 업태 종목을 가지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제조에 합산해 주셔야 된다는 거. 왜냐? 제조 과정에서 발생했으니까요. 그래서 부산물 매출과 작업 폐물 매출을 반드시 제조에 합산해서 넣으시라는 거. 다음에 9가지 이상이 된다 그러면 여기 기타에 이렇게 이제 넣으시면 되는데, 기타에 넣는 거는 여러 개가 합쳐진 거니까 기준경비율 코드를 안 넣어도 무방했다는 거. 즉 우리 업종 코드 난에 기준경비율 코드를, 다른 것들은 다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기타는 여러 개가 합산된 거니까 어떤 거를 넣어야 될지 모르겠죠. 그래서 안 넣어도 되겠다는 거. 그 다음에 수익금액이 큰 순서대로 작성하는 건 뭐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고, 그거 이제 지켜졌다 그러면 이제 2번으로 옵니다. 부가세 과표. 이 부가세 과표인데, 부가세 과표는 부가세 신고서에서 끌고 옵니다. 1계정 확정, 2계정 확정에서 저장된 데이터를 끌고 오니까 그 데이터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차이 조정인데, 법인 같은 경우는 차이 조정을 증가 감소를 하지 않고 한란에서 금액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즉 부가세 과표에서 빼뜨렸으면 빼기로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반대면 반대로 하고,
그래서 빼빼로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금액을 가지고 이제 조정을 했는데 소득세법은 증가 감소로 조정을 한다는 거. 즉 부가세 총 수익 금액이 부가세 가표보다 크다 그러면 증가, 반대다 그러면 감소 이렇게 조정한다는 거. 다시 부가세법과 차이를 이제 딱 봐서 총 수익 금액이 부가세 가표보다 크다 그러면 증가, 반대면 마이너스로 조정을 한다는 게 이제 특징이에요. 다 보셔야 돼요. 여기에 나오는 총 수익 금액과 그다음에 부가세 가표를 비교해서 그 금액이 크다, 총 수익 금액이 크다 그러면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 아니 감소, 증가 감소로 이렇게 기재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받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거 이제 잘 활용해 주셔야 되는데, 블록이 기능이 있는데, 뒤에 메뉴도 동일합니다. 이렇게 이제 블록이 했을 때 이렇게 색이 이렇게 구분되는 것은 데이터를 끌고 온다는 표시니까, 이걸 꼭 참조해서 블록이 하시라는 거. 색이 안 칠해진 부분은 끌고 오기가 안 됩니다. 이렇게 색이 칠해진 부분은 색깔이 구분된 거는 반드시 이제 해당 메뉴에서 끌고 오는 거니까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익금액 조정했으니까 간주임대료 계산하러 이제 임대보증금 간주입금 조정명세서 임대보증금 총 수익금액으로 갑니다.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은 법인일 때는 임대업이 주업이고, 그 다음에 차입금 과다법인, 즉 차입금 적수가 자본금 적수의 2배 이상 됐을 때 그때를 이제 차입금 과다법인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때만 이제 계산을 했어요. 그러나 개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한다 그러면 반드시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 하물며 옛날에는 계산 안 했던 주택에 대해서도 규정을 두고 있어요. 지금은 3주택 이상이다 그러면 주택에 대해서도 간주임대를 계산하도록 규정을 바꿔놨어요. 물론 이제 주택수의 국민주택 규모 이하는 제외하죠, 그죠? 85제곱평방미터 또는 기준시가 3억 이하면 그때는 주택으로 이제 안 보는 그런 규정이 있지만, 그 외에는 다 이제 계산을 한다는 거죠. 계산하는데 3주택 이상일 때만.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봐야 될 내용들은 뭐 법인하고 일치합니다. 일치한데 이제 가장 먼저 이제 해야 될 게 이제 우리가 보증금이죠. 보증금에서 건설비 빼서 계산을 하는 거니까 먼저 임대보증금 총수익금액 1 가서 임대보증금 적수를 넣습니다. 임대보증금 적수를 넣는데 1월 1일 시작하면 물론 이제 일수가 365일에서 계산되니까 주의하셔야 되는데, 이 일수가 365일을 초과하거나 그러면 반드시 데이터가 이상한 거니까 삭제하고 다시 입력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것도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임대보증금이 이제 입금된 날짜 넣고 금액 넣고 해서 이제 적수를 계산하면 보증금 적수가 나오고, 다음에 이제 보증금 적수에서 실제 이 임대용 부동산을 건설하는데 들어간 건설비를 빼야 되니까 건설비 상당액 적수 계산으로 갑니다. 이 날짜 넣는 건 똑같습니다. 그 발생한 건설비 일자를 넣고 이제 적수 계산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건설비가 어떤 것인지 정의 자체가 중요합니다. 건설되지 않은 거는 절대 빼지 않는다는 게 특징인데, 뭐 토지라든지 뭐 재평가 차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건설되지 않은 거죠. 토지는 구입된 거고 재평가 차익은 이제 평가가 된 거지 실제 그 업무를 건설에 소요된 건 아니에요. 그 외에 뭐 자본적 지출 이런 것들은 뭐 건설에 소요된 거니까 당연히 건설비 상당액으로 봐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적수 계산해서 이 금액에서, 즉 보증금 적수에서 이 건설비 상당액 적수를 빼서 이제 나온 금액, 즉 운용 잔액을 가지고 3.7% 곱한 다음에 간주임대를 계산하죠. 그리고 이렇게 나온 거에서 빼주는 게 있는데, 즉 같은 보증금을 가지고 은행에 예금했을 때나 또는 주식투자했을 때 나오는 금융소득을 과세하기 때문에
금융소득 한번 과세, 또 여기서 감지임대료 또 한번 과세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이중과세 논란이 있기 때문에 빼주는 게 두 가지 있다. 즉 이자하고 배당금에서 이자하고 이자 수익하고 배당금 수익 이 부분을 이제 이중과세 조정 목적으로 빼주니까 주의해야 되는데 여기서 법인 같은 경우는 금융소득 전체를 빼줬었어요. 유가증권 처분손익, 뭐 신주인수권부 처분손익 등을 다 빼줬어요. 그러나 개인은 유가증권 처분손익이 과세제로 규정돼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자하고 배당만 뺀다는 게 이제 특징이라는 거 이렇게 빼서 이중과세 조정하면 이제 여기서 이제 입금의 산입할 즉 총수입금의 산입할 금액이 나옵니다. 나오고 혹시 전체 자산의 임대가 아니라 일부 자산의 이제 임대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전체 연면적 분의 임대한 면적 비율 계산해서 해주시면 되는데 뭐 이거는 간단하죠. 99년 이전 90년 이전은 없을 거니까 뭐 이건 뭐 무시해도 될 거고 거의 뭐 지금은 이을 거예요. 이을 건데 총 연면적분의 임대면적 비율 계산해서 건설비 상당액을 계산한다는 것도 특징이라는 거. 임대 건축물 중 연면적은 전체 이제 면적이죠. 5층짜리 건물이다 그러면 바닥 면적 곱하기 층수에서 이렇게 해서 나온 게 이제 연면적이고 그 중에 이제 임대한 게 이제 임대한 면적 이렇게 되겠다는 거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나온 그 이제 건설비만 빼준다는 게 이제 특징이죠. 이유는 여기서 임대보증금이 실제 이제 임대한 거에 대한 보증금이라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조정 등록까지 하면 이제 운용수익 이제 간지임대로 입금 산입 총 수익금액 산입이 나오고 이런 다음에 이제 수익금액 조정 끝난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게 이제 법인 같은 경우는 밑에 이제 하나 서식이 더 있었죠.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라는 게 있었는데 개인 같은 경우는 법정 서식이 아닙니다. 이유는 개인 같은 경우는 뭐 100억 넘는 회사 뭐 있으면 그 잘못된 거죠. 법인제나 했어야죠. 그러나 당연히 뭐 대박을 맞았다든지 이런 경우는 일시적으로 중소기업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런 경우 반드시 검토를 해서 중소기업 혜택을 받지 않도록 해주셔야 돼요. 이런 경우가 아닌 이상은 중소기업이 뭐 검토되나 마나 중소기업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법정 서식을 안 넣어놨지만 검토는 반드시 해 주셔야 된다는 거. 조특법에 의한 규정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검토는 하고 가라. 뭐 대박 난 경우 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수익금액 조정 후에 이제 검토표까지 봤어요. 이렇게 수익금액 조정이 먼저 조정된 이유가 있어요. 수익금액 조정이 돼야 이 수익금액을 접대비 조정이나 연금 인력개발 준비금 조정 그다음에 검토표에서 갖다 쓸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수익금액이 조정됐다는 것도 파악을 하시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수익금액 조정에서 이제 조정이 된 후에 이제 검토표를 이제 검토한다 그러는데 하나 빠진 게 있죠, 그죠? 올해 이제 우리 음식점이 중소기업으로 편입됐다 그러는데 물론 다른 것도 있지만 특히 음식점이 중요하죠. 음식점 같은 경우는 연금이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 빼고는 다 중소기업으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점을 이제 중소기업으로 봐서 중소기업이 받는 혜택을 다 누릴 수 있게 해주십사 하는 거. 여러분들 뭐 기장업체 중에 개인 사업자 중에 음식점 상당히 많죠. 꼭 체크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검토표까지 보고 중소기업에 해당되면 이제 나머지 조정을 하는데 뭐 과목별 조정, 감가상각 조정, 특별비용 조정 순서에 상관없이 어떤 걸 먼저 해도 무방합니다. 이제 감가상각 조정을 먼저 하고 과목별 조정을 하도록 하죠. 감가상각 조정 중에 이제 고정자산 등록을 한번 봅니다. 고정자산 등록 가서 첫 번째 이제 봐야 될 거는 이제 취득연월일입니다. 취득연월일은 이제 실제 취득연월일이 아니라 사용연월이 된다는 것도 또 놓치기 쉬운 사항이에요.
취득 후에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감가상각 인정 안 합니다. 취득 후에 사용해야 감모가 일어나는 거니까 그때부터 이제 감가상각을 하게 된다는 거. 그래서 취득 연월일이 사용 연월일이 된다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취득 연월일이 단기 중 취득이다, 즉 2011년 취득이다 그러면 기초가액에 취득가액을 넣지 않고 4번 단기 중 취득 및 증가에 기재한다는 것도 특징이네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취득이 단기 중일 때 월할 생각한다는 것도 특징인데, 세법은 1월 미만은 1월로 본다는 규정이 있어서 하루만 단기 중에 사용했더라도 사용을 했더라도 한 달치를 상각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도 고려를 해 주셔야 돼요. 1월 미만은 1월로 본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놓치기 쉬운 것 꼭 해서 비용 떨고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상각 방법인데, 상각 방법 두 가지 지원이 됩니다. 정액법과 정일법 지원이 되는데, 건물하고 구축물은 무조건 정액법으로만 해야 되죠. 그죠? 세법이. 그리고 나머지는 정일법과 정액법 중 선택할 수 있게 지원합니다. 이제 문제는 여기서 이제 정일법일 때 많이들 이제 의문을 갖는 사항인데, 정일법 이제 정액법도 똑같지만 세법이 잔존가액을 원칙적으로 인정을 안 합니다. 안 하지만 정일법일 때 잔존가액을 인정 안 해버리면 상각률이 계산 안 되는 그런 경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취득가액의 5%를 잔존가액으로 놔뒀다가 이 잔존가액을 언젠가는 떨어먹을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언제 떨어먹을 수 있도록 해놨냐면 미상각 잔액이, 즉 장부가액이 최초 취득가액의 5%, 즉 잔존가치보다 작아지는 시점에서 떨어먹을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즉 상각 범위에게 합산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규정하고 있는데, 떨어먹을 때도 1,000원의 비만 금액을 남겨두고 떨어먹으래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산한, 즉 미상각 잔액의 상각률 곱한 그 금액과 프로그램상 나오는 금액이 이제 틀려질 때 이제 많이들 의문을 가져서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상각 잔액의 상각률 곱한 금액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잔존가치를 떨궈 먹을 때, 그때 이제 상각 범위액이 이제 틀려질 경우가 발생하는데, 그때 이제 많이들 이제 의아해 하시더라고요. 의아하시지 말고 잔존가치가 떨궈지는구나 하고 느끼시면 돼요. 그래서 1,000원 비만 금액 남기고 다 떨어지는구나. 이 비만 금액 1,000원은 나중에 이제 양도될 때 이제 상기되겠죠, 그죠? 반드시 고려하시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자본적 지출이나 그 다음에 상각 부인액이 있으면 넣는데, 여기 특히 이제 자본적 지출하고 그 다음에 즉시상각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꼭 비용으로 떨궈 먹을 수 있는 건 떨어 먹어야 돼요. 뭐 100만원 이하의 취득가액, 그 다음에 300만원 미만의 그 자본 수선비 등, 그 다음에 3년 미만의 뭐 주기적 수선 등등, 이런 것들은 바로 비용 처리 가능한 거니까 비용 처리 할 수 있으면 하시고, 비용이 너무 많다 그러면 뭐 여기다 합산을 해서 상각을 하시면 되겠죠. 다음에 이제 8번 부인액인데, 정렬법일 때만 이제 가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인액은 우리 유보소득 조정명세서에 뭐 기계장치 한도 초과액 해서 기재되는 거를 이제 적으시면 될 거예요. 유보소득 조정명세서에 유보가 관리되고 있는데, 법인 같은 경우는 이제 자본과 정액금 을표에서 관리됐었죠, 그죠? 그 유보와 추인이 이제 유보소득 조정명세서에서 관리되면서 이제 떨어져 나가요. 거기에 보면 한도 초과액이 다 관리되고 있으니까 8번 난에 기재해서 한도 미달액 범위 내에서 추인될 수 있게끔, 또는 상각 범위액 계산할 때 가산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을 기재를 해 주십사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뭐 보시면 알겠고, 5번입니다. 5번인데 이 5번은 이제 중요합니다.
내용인수 5년 이렇게 규정된 걸 어떤 사람은 5년 동안만 상각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서 그 이유는 그 이후로는 상각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내용인수 5년은 5년 동안 상각하라는 뜻이 아니라 상각률을 정하는 기준이죠, 그죠? 상각률을 정하는 기준이니까 5년이 지났어도 미상각 잔액이 있으면 감가상각을 할 수 있다는 게 이제 특징이라는 거. 미상각 잔액이 있으면 무조건 이제 감가상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세법은 임의삼각제를 두고 있죠, 그죠? 비용이 너무 많다 그러면 삼각을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임의삼각 제도를 두고 있으니까 꼭 참조해서 떨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다음에 여기 이제 양도일자가 나오는데 전체 양도일 때는 양도일자 또는 폐기일자 기재하는데 일부만 양도될 때는 여기에 이제 5번에 기재한다는 것도 이제 놓치기 쉬운 사항들이에요. 보셨으면 됐고. 이렇게 이제 고정자산 등록받고 이제 미상각분 조정을 갑니다. 미상각분 조정에서는 이제 고정자산에 등록된 사항을 다 끌고 와서 조정하는데 거의 뭐 자동 조정입니다. 그리고 이 메뉴의 특징은 조정 등록을 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고, 조정 등록도 계정 과목별로 조정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자산 건건이 시부인도 가능하다는 거죠. 원래 세법은 자산별 시부인이죠. 건건이 다 뭐 조정을 해서 하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너무 자산 수가 많고 그러면 계정 과목별로도 뭐 하는 게 실무상 또 처리 방법입니다.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많을 때 그렇게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산별 시부인 또는 계정 과목별로 시부인 이렇게 가능하다는 게 이제 내용이고, 하나 주의할 거는 시부인할 때 여기에 24번 금액이 마이너스 뜰 때가 있습니다. 24번 금액이 마이너스 뜰 때 그걸 잘 처리해 주셔야 되는데, 이 마이너스 금액은 어떤 뜻이냐면 한도액보다 회사가 적게 계상했을 때 그 뜻을 이제 마이너스 금액으로 표시해주고, 세법상 용어로는 시인부족액, 기업액 인상 용어로는 한도 미달액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세법은 시인부족액 범위 내에서 단기 전 한도 초과액을 추인하는 제도가 있으니까 추인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 24번 금액이 마이너스로 뜰 때는 당연히 27번도 금액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추인이 가능하도록 하는 거니까 이것도 반드시 이제 조정을 해주시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양도자산에 대한 조정을 하는데, 양도자산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하나는 말씀드렸는데, 양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시부인을 반드시 해서 비용 처리로 이제 떨궈 먹으라는 거죠. 양도자산이 이제 양도소득세로 갔을 때니까 양도자산에 대한 처분 손익을 손익계산서에서 다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감가상각을 통해서 비용 처리해 먹어야 우리한테 유리한 거니까 반드시 이제 계산하시고 시부인 하시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특징은 법인세법에서는 양도자산에서 발생한 단기전 부인액, 즉 유보소득 조정명세서에서 관리된 그 양도자산에 대한 부인액을 이렇게 송금 추인하는 게 있었는데, 개인 종합소득세 즉 소득세법에서는 양도자산에 대한 그 추인이 없다는 거죠. 무시된다는, 소멸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의사항을 익히시면 감가상각은 다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조정된 사항이 어디에 기재됩니까? 소득금액, 양도자산 합계표에 우리 합계표에서 기재된 후에 이제 조정이 완료되는 거죠. 합계표까지 기재하시면 조정이 끝나게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